모모 대신 받은 대박. 2022년 5월 캐나다. 경매장에 모인 사람들이 한 경매품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총 낙찰가는 추정가의 무려 10배가 넘는 약 27만 2천 달러. 하나로 3억 4천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오, 아니 어떤 물건이길래 그러죠? 굉장히 핫한 아이템인가? 그렇죠. 가격이 센데? 노부부 아이린과 토니를 돈벼락 행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정체는 바로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요? 샌드위치는 상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요즘에 지적재산권, 레시피 아하. 엄청나게 잘 팔리는 브랜드 샌드위치의 레시피를 비법을 주는 거지. 아, 레시피. 떡볶이 양념 조합 주듯이 소프트웨어를. 그거를 이제 그렇죠. 지적재산권을 넘긴 거지. 아닙니다. 부부는 약 50년 전인 1973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단골인 가난한 무명화가 존 키니어는 매일 부부의 식당을 방문, 2,500원짜리 저렴한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송한데 오늘 돈이 없어서요. 혹시 제가 가진 그림으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아, 좋아요. 마침 가게에 걸 그림이 필요했어요. 어디 보자. 이 그림은 뭔가 특별해 보이네요. 부부가 고른 작품은 바로 캐나다의 대표 민속 화가 모드 루이스의 미공개작 검정 트럭이었습니다. 모드 루이스의 그림을 왜 존이 갖고 있었느냐? 당시 화가 존은 가난과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모드의 사연을 알게 된 뒤 어려운 형편에도 그녀를 도왔습니다. 이에 모드는 자신의 그림을 보내 보답. 그래서 존이 그녀의 그림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아 이게 통해서 전해졌구나. 그리고 아이린과 토니 부부는 이 그림이 50년 뒤 캐나다를 대표하는 화가의 미공개작이 될 줄 모르고 샌드위치 값 대신 흔쾌히 받은 것이죠. 야, 또 이런 일이 있네. 결국에는 선행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2022년이 돼서야 자녀들이 부부의 노후를 위해 경매에 출품했던 것이죠. 모드 루이스의 미공개작이란 사실과 2,500원에서 시작된 부부의 호의가 만든 사연이 공개되자 모드 루이스 이전의 작품의 최고 경매가를 갱신했고요. 미술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호의가 돌고 돌아서 대박을 만든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죠. 예로부터 서양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적 존재 뱀파이어. 이 나무 상자가 인간의 피를 흡혈하는 그 무시무시한 뱀파이어를 물리쳐준다는 일명 뱀파이어 퇴치 키트입니다. 아. 이게 난 스토리만 있지 이걸 만들었을 줄 몰랐다. 아니, 저는 이거를 그 전문 엑소시스트가 쓰시던 장비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키트로 제작해서 일반에게 판매했다는 거잖아요. 키트라고 하니까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네. 그냥 구급상자 아니야? 구급상자. 집집마다 있는. 자, 상자 안에는요, 십자가와 성경책, 성수 등 종교적인 물건들과 권총 한 쌍, 망치 같은 무기는 물론이고 나무 말뚝과 거울, 황동 촛대, 황동가루가 든 플라스크 등 피에 굶주린 뱀파이어를 퇴치할 수 있다고 알려진 물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어떤 뱀파이어를 만나도 이 키트 하나만 있으면 든든합니다. 뭐 어쨌든 여기저기에 뱀파이어가 무서워한다고 말하는 것들은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건 요거 누가 만들어서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이 뱀파이어 퇴치 키트의 역사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최근이네요. 그럼요. 이 키트를 주문하고 소유했던 원주인은 영국 최상류층 귀족사회 일원 윌리엄 멜컴 헤일리 경.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819년에 영국의 작가이자 의사였던 존 폴리도리의 소설 더 뱀파이어가 출판됐다는 점에 착안해서요. 당시 뱀파이어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다다랐기 때문에 헤일리 경 또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측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콜렉트의 세계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별 의미 없는 물건일 수 있지만 뱀파이어를 믿는 사람들이나 뭐 일부 후구나 독특한 한정판 마니아들에게는 이 뱀파이어 퇴치 키트가 거액을 주고서라도 갖고 싶은 매력적인 물품이었던 것이죠. 집에 모모가 숨겨져 있던 이유. 2019년 미국
닉 드러먼드와 패트릭 바커 커플은 뉴욕 북부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약 2억 원짜리의 고택을 매입해 낡은 집을 직접 개조하던 중 돈벼락템을 발견했습니다.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은 두 사람.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불법적인 것이었는데요. 그 이제 마약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하. 아니면 검은 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누가 훔쳐가지고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작물. 작물. 오. 아니 근데 오늘 사실은 저희가 돈벼락이라고 하면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건데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된 건 도둑이거든요. 지금 말한 아이템이 한때는 불법이긴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발견한 돈벼락템 공개합니다. 마약인가 봐. 뭐 풀렸으면 대마초 아니야? 뭐야 So we are pulling off part of our 뭐야 뭘 꽁꽁 그냥 벽 안에 넣어놨네. 이게 뭐야? from the Prohibition era. 뭘까요? 잘 보세요. 약간 지금 한석빛인데? 그냥 봐도 어마어마하죠. 저 벽에다 넣는 게. 벽이네. 술병. 집 외벽에 은밀히 숨겨놨던 불법의 온상, 바로 위스키인데요. 30년대. 발견 당시 마치 술 저장고처럼 지푸라기에 쌓인 위스키 병이 일렬로 세워져 있었고요. 며칠 뒤 마루장 밑에서도 발견된 위스키. 그렇게 온 집안에서 총 78병의 위스키가 발견됐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압니다. 요즘 위스키 가격 미쳤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한 3배 올랐어요. 떡상이죠. 근데 그런 위스키가 78병. 근데 시대도 엄청 오래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 위스키들은 제조 시기가 1920년대로 추정됩니다. 당시 미국은 금주법의 시대, 음주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주류의 양조, 판매, 운반, 수출입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제조된 이 위스키들은 밀주, 와. 금주법 시대에 불법 제조한 건데요. 하지만 이제 금주법이 없으니 이 100년 된 위스키 밀주를 팔아도 미국에서는 합법, 문제 없는 거죠. 아 근데 가격이 그러면 시가로 얼마예요?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78병이면 요즘에 그래도 제일 비싼 게 위스키 한 병에 150에서 200 하거든요. 1000만 원. 1000만 원에 사겠다고? 1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7억 8천 한 8억 정도 봅니다. 보고 하면 더 나아. 1000만 원에 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구해도 준다고요? 네. 진짜? 앞서 2018년 드러먼드가 발견한 밀주와 동시대에 만들어진 동일 브랜드의 위스키, 즉 밀주가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 경매 낙찰가는 925파운드, 한화 약 135만 원으로 낙찰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78병이나 발견됐으면은 상태가 양호한 것들만 팔아도 엄청 이득이었겠네. 우연히 이사한 집에서 횡재, 돈벼락을 맞은 드러먼드는요. 온전하게 보존된 밀주들을 한 병당 약 110만 원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스파이더맨 모모가 40억? 2021년 전 세계 최고의 흥행작 중 하나인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최초로 전 세계에서 흥행 수익 10억 달러, 1조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와 만화, 게임할 것 없이 분야를 넘나들며 사랑받고 있는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그런데 스파이더맨과 관련된 이것 하나로 무려 40억 원의 돈벼락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 40억이면 뭘까? 스파이더맨의 초판 만화책이나 오. 뭐 그때쯤 나왔던 초판 영화의 무슨 포스터나. 근접합니다. 아, 그래요? 만화책이 맞긴 맞습니다만 만화책 한 권도 아닌 단 한 페이지가 40억 원가량에 팔렸습니다. 단 한 장이? 한 장.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40억이에요. 저게요? 네. 이 페이지가 왜요? 왜? 1984년 발간된 한정판 시크릿 월즈 제8호 25페이지. 바로 이 장면이 스파이더맨의 대서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스파이더맨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수트를 입고 이웃들을 구하죠. 근데 이 페이지, 이 장면에서는요. 검은색 외계 생명체 신비오트가 스파이더맨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최초의 블랙수트 스파이더맨이 탄생. 팬들 사이에서는 이 블랙수트 탄생 장면이 스파이더맨 역사에서 아주 역사적인 순간으로 꼽힙니다. 언제나 친절한 이웃이었던 우리의 스파이더맨이 블랙수트 이후 흑화.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은 훗날 안티 히어로이자 인기 캐릭터인 베놈의 탄생과 이어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경매 시작 단 10여 분 만에 336만 달러. 무려 한화 약 40억 원에 낙찰됩니다. 우리 그래도 40억 원에 한 페이지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만화책 페이지로 기록됐습니다. 야, 그렇다고 만화책이 한 페이지가 그렇다고요? 이게 컬렉터의 세계구나. 그렇죠. 진짜. 저거 갖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서랍 속에 있었던 사람, 뭐 집에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던 사람, 이거는 완전 돈벼락이네. 그러니까 옛날 어릴 때 보물섬, 막 IQ 점프 이런 거 다 갖다 버렸는데 그 잘 갖고 있으면은 뭐 둘리의 탄생 이런 것도. 오늘 집에 잠들어 있는 만화책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역사와 뜻밖의 대박을 찾아낼지 모릅니다. 이웃집 차고가 뭐뭐? 2020년 영국 잉글랜드 스타워 브리지. 피터 심프슨이란 남성이 사망한 뒤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집과 차고 등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한 노부부에게 상속됐습니다. 이에 심프슨의 집을 정리하던 노부부는 가구 등을 경매에 붙이기로 결심. 경매인 크리스 에스턴이 심프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이것들은 여기는 보물 창고나 다름없어요. 심프슨의 차고를 살피던 경매인 에스턴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아니 차고인데 올드카 쿠바에서 많이 보이는 거. 오. 그게 나왔네. 경매인 에스턴이 깜짝 놀란 이후 차고에 있던 쓰레기 봉투에서 아주 귀중한 것들을 발견했던 건데요. 여기 잘못하면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버릴 뻔했죠. 먼지 쌓인 쓰레기 봉투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던 것들의 정체는 수트. 수백 개에 달하는 인기 영화 스타워즈의 장난감들. 와. 알고 보니 차고의 주인이었던 심프슨이 스타워즈 장난감을 수십 년간 수집했을 정도로 스타워즈의 찐팬 중에 찐팬이었던 겁니다. 와. 아니 난 스타워즈 팬도 아닌데 갖고 싶은데. 사실 노부부는 이 장난감들이 그렇게 좋은 것이요. 먼지 쌓인 차고에 쌓여있던 장난감들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경매인 에스턴이 스타워즈 장난감들의 찐 가치를 알아봐준 덕분에 경매에 붙여서 돈벼락을 제대로 맞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가에 팔렸다는 이 자와 피규어, 과연 얼마에 팔렸을까요? 3천만 원. 아니지. 얼마? 저 미개봉이죠? 응. 그리고 스타워즈죠? 1억 봅니다. 오. 난 3천. 나 그 이상 쓸 수 없어요. 전 세계에 단 8개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희귀품 중의 희귀품으로 22,000파운드, 하나 약 3,50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뭐야? 전 세계 8개인데 1억도 안 해? 아 조그맣잖아. 그러면 잠깐만. 요거 하나가 지금 얼마였다고요? 3천 얼마? 3천으로 보면 아까 수백 개 있었다고 그랬잖아. 아이고야. 10억 나오면 10억. 그 자와보다 인기 많은 애들도 많았잖아. 매덕 벌었다. 기본 10억이다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장난감들 또한 수십,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금액에 거래됐고요. 총 41만 파운드. 항아로 무려 6억 5,200만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액에 낙찰됐습니다. 저걸 버릴 뻔했다는 거 아니야.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었잖아. 서랍도 아니고 쓰레기 봉투에 있었다며.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저게 비싸다고 놀랄 게 아니라 지금부터 뭐라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아이언맨 같은 걸 모아보세요. 모아보자 한번. 우리도 뭔가 모아보자. 거짓말 삼지기도 모으고 있어 나는. 이 장난감들이 거액에 팔릴 수 있었던 건 대부분 미개봉 상태. 만약 이걸 호기심에 뜯어서 봤다? 그럼 그 가치는 하락했을 겁니다. 막하지. 복권 당첨 부럽지 않은 오래된 장난감의 가치. 여러분 집 어딘가에도 먼지만 쌓인 채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장난감이 있지 않은가요? 이제 그 가치를 되돌아볼 때입니다. 처가댁에서 발견된 모모. 2009년 영국 잉글랜드 옥스퍼드셔주에서 열린 한 전시회를 방문한 남성 해리. 그런데 말입니다. 해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것. 이거 분명 처가댁에 있던 건데 혹시 그새 버려진 건 아니겠지? 빨리 가봐야겠다. 전시회에서 이것을 본 해리는 그 즉시 처가댁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뭘 받길래 그래?
요게 이제 같은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처가. 그렇죠. 쪽에. 그렇지. 해리가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그곳은 다름 아닌 처가댁의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에 마련돼 있던 작은 선반 위에서 그가 챙긴 건 바로 책 한 어잉? 권이었습니다. 동의보감 같은 건가? 책이 오, 동의보감이요. 뭐 귀한 책인가 봐요. 그렇죠. 그 뭐지? 책은 바로 진화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 그것도 초판본이었습니다. 아, 1859년 11월 24일에 출판된 종의 기원 초판본은요. 1250권을 출간했는데 첫날에 전량 매진. 판매된 책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대부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후 발행된 책들은 모두 여러 번의 첨삭을 거쳐 개정됐기 때문에 초판본의 가치는 더욱 높습니다. 초판본이 갑이죠. 그래서 영국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을 포함해 아주 소수의 장소에서만 어렵게 볼 수 있는 그 귀하디 귀한 종의 기원 초판본이 다름 아닌 처가댁의 화장실에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볼일 보면서 종의 기원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볼일 볼 때는 또 좀 라이트한 책을 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심각한 책을 말이죠. 알고 보니 약 40년 전 아내의 가족이 한 상점에서 단 몇 실링의 그 책을 구매했다는데요. 아, 그 헌책방에서? 네. 몇 실링? 네. 그렇게 가족은 그 귀한 책을 화장실에 아무렇게나 뒀던 거죠. 아, 근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건 화장실이 가서 목욕도 하고 물 쓰잖아요. 이게 우울해가지고 이게 보관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글쭈글해졌을까 봐. 해리 처가댁 화장실에 있던 종의 기원 초판본은요. 화장실에 보관돼 있었던 것 치고 녹색 표지와 금색으로 장식된 이음매 등이 그대로 보존돼 있을 정도로 상태도 양호했는데요. 진짜? 뒤늦게 책의 진짜 가치를 알고 깜짝 놀란 가족은 종의 기원 초판본을 경매에 붙였고요. 마침 종의 기원 발간 150주년의 경매가 진행. 이에 해당 책을 낙찰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요. 와, 결과는 무려 103,250파운드, 한화 약 1억 6,3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낙찰. 책을 판매한 가족은 때 아닌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저걸 만약에 그냥 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 변비 걸렸을 거예요. 변비 생기지. 열 엄청 받지. 2014년 6월 미국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숀과 니키 맥커보이 부부. 쇼핑 도중 한 중고 마켓을 찾았는데요. 부부의 눈에 들어온 헌옷. 부부는 이 중고 스웨터를 단돈 58센트, 한화 약 6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600원을 돈 주고 아니, 판다고? 600원 주고 산 거 자체가 대박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6개월 후 TV를 시청하던 부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시 부부가 시청하던 TV 다큐멘터리에서 부부가 산 스웨터와 똑같은 옷을 입은 주인공은 바로 고 빈스 롬바르디 감독. 국내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사실 그는 미국 미식 축구계의 레전설. 레전설이죠. 승률 10%도 안 되던 미식 축구팀을 NFL 우승 5회 최강팀으로 이끈 미국 미식 축구계의 영웅입니다. 지금 우승컵 이름이 롬바르디 컵입니다. 그렇지. 저분은 빈스 롬바르디 저 트로피예요. 이름을 따서. 네. 그렇게 대단한 롬바르디 감독이 생전에 입고 있던 스웨터가 부부가 중고 마켓에서 산 스웨터와 똑같았던 겁니다. 아니 근데 뭐 디자인만 같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건 맞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롬바르디 감독이 출연한 방송을 본 부부가 그 중고 스웨터를 다시 잘 살펴보니 택에 검은색 잉크로 떡하니 적혀있는 글씨 롬바르디. 부부는 설마 하는 마음에 한 경매 사이트에 스웨터를 보내 진품 확인을 한 결과 이 스웨터가 생전 롬바르디 감독이 웨스트포인트 코치 시절 입은 진품인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경매 결과 58센트 단돈 600원에 구매한 이 스웨터는 43,020달러, 한화 약 5,600만 원의 낙찰. 이윤을 얻었습니다. 야, 저걸 600원에 팔았다고? 판 사람은 진짜 땅을 치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뭐 선수가 아니라 무명 선수도 아니고 지금 뭐 미식축구의 상징과도 같은 그 사람이 입었던 거. 우리 동묘 가야 돼. 가야 돼. 동묘 뒤져봐야 돼. 동료 가야 돼 진짜. MBC 청룡 이런 거 있을 거라고.
2020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보팔. 농부였던 라칸 야다브는 살던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소에게 보상금을 받고 쫓겨나다시피 그곳을 떠나야 했는데요. 평생 농부로 살아온 그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보상금으로 소 2마리를 사고 나머지 돈으로는 200루피, 한화 약 3,000원에 정부로부터 땅을 빌렸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서 9천만 원의 돈을 번 겁니다. 왜? 야답의 돈벼락템은 다름 아닌 흙 속에서 뭔가 반짝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땅 속에서 발견한 무려 14.98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1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럼 정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땅을 산 게 아니라며. 자, 근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해당 지역은 다이아몬드 산지로 유명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광산 부지를 임대하고 빌려간 땅에서 누군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경매에 붙인 뒤 세금과 로열티를 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야다부도 정부로부터 그 광산 부지를 임대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터전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일을 해볼까 했던 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국립공원으로 수용이 된 게 저 사람이 대박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해당 다이아몬드는 약 606만 루피, 한화 약 9천만 원에 팔려 야다브는 약 3만 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경우는 발견한 사람과 토지 소유자가 반반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거를 나타나서 주장하지 않으면 1년을 기다려요. 근데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면 모두가 발견한 사람의 몫이 됩니다. 364일째 나타나면 진짜 짜증나겠다. 근데 이제 절대로 남의 땅 또 함부로 파시지는 말라는 얘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3만 배의 기적을 이룬 남자. 어쩌면 여러분의 위기도 돈벼락으로 향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키운 모모, 주식보다 낫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 요거 하나로 한 달에 최고 2천만 원 수익을 올리는 분도 있을 정도로 핫한 돈벼락 재테크입니다. 2천만 원? 아예 말이 안 돼. 자, 먼저 요즘 뜨고 있는 이 재테크의 거래 현장을 살짝 엿보면요. 어머, 흰색 색깔이랑 무늬 영롱한 것 좀 봐. 저에 데려갈게요. 역시 고객님, 물건 좀 볼 줄 아시는군요. 알보몬 습도 관리만 조심해 주세요. 알보몬? 알바 앱? 야, 트렌드에 민감한 줄 알았는데 정 기자님 진짜 모르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알보몬이라고만 하면 습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어허, 실망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돈벼락템은 바로 요겁니다. 일명 식테크, 식물 하나로 돈을 버는 건데요. 정해진 값이 없고요. 잘만 키우면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까 잎사귀 단 한 장에 평균 40만 원대에서 무려 1,000만 원까지 천차만별. 1,000만 원이요? 저걸 사간다고? 식집사들 사이에선 잘 키운 식물 하나 12씩 안 부럽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와, 1,000만 원이 난다고? 자, 식물로 돈벼락 맞는 법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돈 되는 식물을 잘 사서 잘 키우고 잘 번식시켜주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식집사들의 사랑을 받는 식테크 식물은 무엇이냐? 자, 필기해 주십시오. 주로 실내에서 관리하는 관엽 식물들. 그 중에서 으뜸은 알보몬 몬스테라 알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희소성이 높아서 식집사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몬스테라 알보? 몬스테라. 자, 그리고 몬스테라도 200만 원을 호가한 옐로우 몬스테라, 또 1,000만 원을 호가한 민트 몬스테라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잎 모양이 독특하고 또 희귀한 무늬를 가질수록 가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안스리움, 필로덴드론, 알로카시아 등도 식테크용 식물로 인기라고 합니다. 이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도전에 좀 추천드리기 좀 그런 거 이거 같아요. 진짜 근데 성실하게. 반대로 말하면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키우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겠군요. 그래서 가치가 생기는 거죠. 자, 게다가 잎이 계속 또 나는 게 아니다 보니 괜히 함부로 비싼 식물 구매했다가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는 다 날리겠죠. 그리고 화학약품 등으로 잎을 탈색해 파는 위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아하. 자, 그러니까요,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식테크도요, 마찬가지로 공부는 정말로 필수입니다. 잘 키운 식물도 돈이 되는 세상. 오늘부터 먼저 식물과 친해져 볼까요?
2020년 12월 영국 브리스톨시의 한 주택가. 아 누가 우리 집 벽에 낙서를 해놨어? 집값 떨어지게 이거. 에이씨. 벽에 떡하니 그려진 낙서엔 재채기하는 할머니 때문에 날아가는 틀니가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내놨던 니콜라스 마케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무스키아님, 이 낙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단순 벽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얼마나 위트 넘치고 전 보자마자 웃음이 터져 나왔거든요. 저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저 작가를 수소문해가지고 같이 콜라보를 해야 됩니다. 허허. 예, 더 그려달라. 그런데 이 집 저에게 파시죠? 돈 얼마면 될까요? 아니에요. 저에게 파세요. 시세보다 더 드리겠습니다. 여봐. 오히려 이 낙서 때문에 대박! 그렇지. 돈벼락을 맞기 직전이 됐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마키네 집 벽에 낙서가 된 지 얼마 후 한 예술가가 SNS에 자기 작품이라며 이 벽화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그 예술가의 놀라운 정체, 요즘은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사회풍자와 파격의 아이콘, 일명 얼굴 없는 예술가로 유명한 뱅크시. 와. 아니나 다를까. 뱅크시를 이제 알아보셨네요. 네, 정말 알아보지 않습니다. 느낌이 오거든. 작가는 작가끼리 통하는 게 있다고. 이게 더 얄미워. 예. 작가는 작가끼리 통한다고요? 예. 뱅크시 기절할 소리네요. 사실 벽에 그려진 건 누군가의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아티스트 뱅크시의 새로운 작품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이 주택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요. 서로 팔아달라며 아우성쳤죠. 덕분에 하나 4억 3천만 원 정도의 가치였던 마킨의 집값은 무려 16배가 상승한 72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어디 그려 어떻게? 집에 벽 있죠? 아, 무스키야? 무슨 그럼. 아, 출동합니까? 자, 이 세상에 저명한 화가들이 처음에 개무시당했습니다. 오. 제가 지금 그 상황이고요. 네네. 그려드릴게. 오세요, 오세요. 아, 진짜로? 네. 스케줄 좀 체크해보고. 갑자기 또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또 짜증이 확 나네. 오세요. 하지만 과도한 관심이 마켄에게 족쇄가 되었는지 마켄은 수십억의 돈벼락도 거절. 단지 작품이 잘 보존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자료를 찾아 예정대로 이사를 떠났고요. 2021년 새 집주인은 벽화를 철거한 뒤 익명의 구매자에게 작품을 양도. 현재 뱅크시의 작품 아추는 NFT화되어 새로운 예술 형태로 태어났습니다. 야, 세상을 달리 보는 시각으로 많은 메시지를 줬던 뱅크시처럼 어쩌면 하찮게 보였던 것들이 우리에게 뜻밖의 대박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뱅크시라 아름답게 마무리된 거지 무스키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 그림 그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그 CJ 사옥에 하나 그리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큰일 날 뻔했네요. 어릴 적에 갔던 시골 할머니 집. 낡고 좁은 방이어도 따뜻한 밥상 앞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얘기하며 웃던 기분 좋은 추억이 서린 곳이겠죠. 그쵸. 시골 할머니 집. 시골 할머니 집은 그 특유의 냄새도 있고. 예. 추억도 있고요. 예. 그냥 편안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는 남성 카오 또한에게도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 드엉럼에 위치한 외할머니 댁. 어린 시절부터 또한을 따스하게 맞아주시던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인데요. 안타깝게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빈집이 됐지만 또한은 차마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그 집을 처분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지. 또한은 시간이 날 때면 외할머니 집에 찾아가 마당을 쓸고 꽃과 나무를 가꾸고 장독대를 닦았고요. 그렇게 무려 10여 년간 마치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처럼 집을 깨끗하게 관리했는데요. 그런데 2006년 또한은 외할머니 집 덕분에 돈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광에서 뭐 나왔어? 아닙니다. 어? 또한 외할머니 집 그 자체가 가치가 있었습니다. 와. 자, 알고 보니 외할머니 집은요 드엉럼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 무려 5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집이었던 겁니다. 오. 또한의 외할머니 집을 찾은 전문가들은요. 수백 년 된 집인데 보존 상태가 정말 좋네요. 역사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은 집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진만 봐도 집 상태 되게 괜찮은데요? 새로 리노베이션한 것 같아. 네.
집의 외관이며 비를 피하기 위해 벽이 약간 기울어지도록 설계된 형태가 고대 베트남 북부 지역의 건축적 특징을 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500년 이상 된 제단, 또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문 등 집안 곳곳이 문화재. 또 안에 외할머니 집의 가치가 무려 2,200억 동, 한화 107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건물값이다, 야. 우와! 베트남 시골이 100억이 넘는 집이 있다고? 이제 시골집이. 이 정도면 할머니 거의 박물관에 사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저기 저 마당에 간장 항아리 하나만 해도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물로 10억 동, 하나 4,900만 원에 달한다. 이게 또 관리를 또 해준 덕에 또하니 그렇지. 또 돈벼락을 또 불러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요, 돈벼락을 맞은 또한은 외할머니의 집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 외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잘 보존해 대대손손 물려주겠습니다. 당장 거금을 손에 넣기보다는 선조들이 물려준 집,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집을 지키기로 결심한 겁니다. 대단한 결심이다. 이후 2008년 하노이시는 이 집을 1급 보호 건축물로 지정했는데요. 다행이네요. 낡은 외할머니 집에 깃든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던 남자. 덕분에 그 집의 진짜 가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신랑. 상진이 너 또 만화책 샀니? 아휴, 지금 만화책 살 돈으로 문제집이나 사러 했잖아. 자, 여러분이 구박하는 아니면 구박받는 아이 혹은 내 동생이 언제나 그 만화책 덕분에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만화의 황금기였던 1930년대에서 1960년대 작품들이 수집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특히 요 배트맨. 스파이더맨. 슈퍼맨 짠짠짠. 맞습니다. 자, 이런 슈퍼 히어로들이 처음 등장했던 만화책을 발견하기만 하면 바로 슈퍼머니가 와르르 쏟아진다고 합니다. 자, 먼저 고담시를 지키는 히어로. 이 배트맨이 처음 등장했던 만화책은 1939년판 디텍티브 B 코믹스 27호. 자, 지난 2010년에 이게 한화로 약 12억 3천만 원에 판매가 됐고요. 어우, 가격이. 당시 뭐 거의 1불 정도의 가격이었던 거예요. 자, 스파이더맨이 최초로 등장했던 만화책. 1962년에 발간된 어메이피 판타지 15호 역시 2011년 경매를 통해 그것도 약 12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배트맨도 스파이더맨도 이 맨 앞에서는 몸값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로 맨 중에 맨. 바로 이 슈퍼맨이 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던 액비 코믹스 1호의 표지인데요. 얼마일까 저거? 자, 발간 연도는 1938년도고요. 이 만화책이 지난 2014년 약 32억 7천만 원에 판매되면서 미국에서 역대 만화책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억소리 나는 만화책들을 그저 어느 날 아주 우연히 발견해 인생이 확 뒤바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마이클 로런은요. 돌아가신 고모 할머니 댁의 지하실을 청소하다가 만화책 345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 안에 액비 코믹스 1호가 아니 우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이뻐. 아유, 잘 있었어. 아유, 얼마나 이뻐. 자, 이후 마이클 로런은 액비 코믹스 1호를 포함해 발견된 만화책들 대부분을 경매에 내놓았는데요. 그가 이 경매를 통해 얻은 돈이 얼마였느냐? 약 40억 원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우리 집은 아무리 뒤져도 그 맨들은 없다 하시는 분들, 자, 지금부터 제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행운의 만화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귀 쫑긋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86 세대 어린 시절을 책임졌던 어깨동무와 소년중앙입니다. 혹시 이거를 집이나 헌책방에서 발견하신다면 쓱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60, 70년대 당시 100원, 200원 정도에 판매됐던 어깨동무 소년중앙의 일반 호가가요. 현재는 권당 약 10만 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5, 60년대에 출간된 만화 단행본들도 현재 아주 귀하신 몸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한국 고전 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박기당 화백. 자,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1959년 발간된 만화책 만리종은요. 과거 한 경매 사이트에서 무려 200만 원에 거래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말 집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 이런 걸 알려줘야지. 자, 1980년대에 진행된 조사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로 선정되게 됐던 만화, 고 길창덕 화백의 꺼벙이죠. 꺼벙이가 있습니다. 자, 어수룩한 표정에 저렇게 머리에 상처도 있었고요. 네, 맞아. 예, 1979년도에 나온 꺼벙이와 꺼시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십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실은 기억이 안 나네. 여동생. 영상. 역시 그 세대라 나 지금 말하고 나가 아우 내가 괜히 말했지. 거실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한번 찾아보시면 아니 근데 진짜 없어요. 다 우리가 버렸어. 몇 년 전만 해도 보물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 버리신 것 같아. 그 된장찌개 자국이 선명하게 박힌 보물섬. 보물섬이 두꺼워가지고 냄비 올리기가 좋아. 많이 썼어요 그 어. 용도로. 이 책은 좀 망가져도 괜찮을 것 같잖아. 아, 그러니까. 편하게 매달 나오는 거니까 또. 네, 올리는 거지. 그걸 다 버렸어. 버려진 고물차도 다시 보자. 2007년 4월 영국 뉴캐슬에 사는 남성 해럴드 카. 이름도 카네요. 그게요. 네.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조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렇게 삼촌이 세상을 떠난 뒤 조카는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삼촌의 집을 찾았는데요. 그리고 캐캐 묵은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했던 창고 안에서 아주 낡은 자동차 한 대를 발견하죠. 와 너무 이쁘다. 이 차를 본 조카는 이 고물 뭐야 이거 타기도 뭐하고 아유 뭐 그냥 다 팔아버리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길로 중고차 매매업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일단 놀란 건 판매가였습니다. 이 고물차의 가격이 무려 3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2억 9천만 원! 저게? 뭔지 쌓인 저게? 42억 9천만 원! 아 그럴만하지. 아니 대체 무슨 차길래 이리도 억소리가 나냐면요. 1937년 이탈리아에서 단 17대만 생산한 이탈리아 클래식카 생산업체 무가타 시리즈의 타입 57S 아틀란트였고요. 1937년 당시에 영국 귀족이 처음으로 구매한 차 한 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6대의 차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샀는지 그 이후에 그 이야기가 전혀 알려진 것이 없을 정도로 탑 시크릿 한 차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7년 현재 이 아틀란트 차량은요. 지금은 가치가 더 올라서 850만 달러, 97억 3천만 원, 아유 거의 100억 이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조카 진짜 부럽지 않나요? 조카가 부럽네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종이. 지난 2015년 미국의 한 경매 시장에 어둠의 기운을 물씬 풍기는 섬뜩한 포스터 한 장이 올라왔는데요. 프랑켄슈타인. 자, 당시 저 오래된 포스터의 경매 낙찰가가 얼마였냐면요.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86년 전에 제작된 영화인 만큼 영화 포스터 자체에 희소성이 있는 건 물론 배기 영화계 바이블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터의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된 거죠. 네. 자,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4억 원의 주인인 스티브 윌킨이 황금 포스터를 할 수 있는 이 프랑켄슈타인 포스터를 아주 우연히 손에 쥐게 됐다는 건데요. 참 부럽다. 자, 1970년대 당시 10대였던 스티브 윌킨은 뉴욕 롱아일랜드 한 극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영사실의 한 구석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포스터를 발견해서 부심코 집으로 갖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주변 수집가에 의해 우연히 이 포스터의 가치를 깨닫게 돼 경매에 내놓았던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미국의 인기 TV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제작자였던 밥 앤더스틴 역시요. 13년 넘게 그의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82년도에 개봉된 영화 E.T.의 포스터 덕분에 약 4억 5천만 원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자, 영화 E.T.가 공상과학 영화의 고전이라고 불리고 있죠. 기념비적인 작품일 뿐만 아니라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라이온 킹 등의 포스터를 디자인했던 존 엘빈의 서명까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와우. 이 E.T. 포스터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가 된 거라고 합니다. 이야. 덩달아 뜬 고부가 가치 보물. 국내외 여러 스타 경매 시장에서 늘 인기템으로 주목받으며 최고 경매가를 기록하는 스타. 바로 영원한 섹시 스타 마릴린 먼로입니다. 일단 마릴린 먼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한 기자님이 윤현 씨를 봤던 1955년 작품 7년 만의 외출입니다. 아, 나 몇 년생이냐고 정해주라니까. 130살이에요. 예. 도깨비예요, 도깨비. 예. 이 영화 속 하이라이트 의상의 낙찰가는요, 약 6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릴린 먼로의 묘지판이 새 것으로 교체가 되면서
이름과 생년월일과 사망일이 새겨진 그녀의 구묘지판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 경매에서 약 2억 4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시대의 아이콘인가 봐요, 진짜. 그럼요. 예. 그런데 마릴린 먼로와 관련된 물건들 중에서도 탑 오브 탑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사진은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600만 달러. 마릴린 먼로의 누드 사진입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진짜 유명한 사진이에요. 무명 배우 지망생이었던 먼로는 50달러, 약 5만 7천 원만 받고 누드 모델 촬영을 승낙을 한 거죠. 자신의 누드 사진이 추후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모나 먼로라는 가명으로 실릴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녀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후에 어려운 무명 시절 누드 촬영을 한 적이 있다라고 당당히 고백을 한 뒤에는요. 이후에 먼로의 누드 사진을 찍었던 사진작가 톰 켈리의 아들이 당시 누드 사진을 경매에 붙이면서 그녀의 무명 시절 때 사진이 세상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공개 수배, 이 그림을 찾습니다. 자, 1990년 3월 18일 새벽 1시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시에 위치한 한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릭은 여느 때처럼 미술관 순찰을 돌고 난 후 프론트에 앉아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평소와는 달리 고요한 정막을 깨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찰입니다. 미술관 비상벨이 울려서 확인차 출동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경찰관이라는 한마디에 한치 의심 없이 즉각 문을 열어준 릭.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경비원 릭은 경찰관의 포박당해 지하실에 갇히고 맙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바로 경찰관의 사칭한 도둑들이었던 겁니다. 헐. 자, 릭이 지하실에 포박돼 있는 동안 도둑들은 미술관 내 전시실을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니며 세계적인 명화 13점을 훔쳐 유유히 사라졌고요. 자, 이렇게 도난당한 작품들의 시가총액은 하나로 약 5,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세계 최대 미술품 도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비 미술관 도난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곧바로 FBI에서 수사에 돌입했지만 사건 발생 28년째인 지금까지도 범인은 물론 도난당한 작품들을 회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가드비 미술관에서는 작품 자체가 아니라 작품 회수에 도움이 되는 제보만 해도 현상금 500만 달러, 한화로 약 57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최근 연방수사국 보스턴 지부의 리처드 드로리의 특별수사관은 범인들을 아는 제보자 또는 결정적인 단서 등을 추가로 얻기 위해 앞으로 코네티컷주와 필라델피아 인근 지역의 도난 미술품 사진을 공개 배포하는 등 공개 수사로 전환을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저건 제보가 잭팟이네요. 근데 물론 그 제보를 통해 범인이 잡혀야. 뭐 잡히거나 내지는 근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내가 찾았다. 그동안 집에 걸고 있다가 찾았다면서 자기 죄를 씻으면서 보상금까지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좀 우려가 돼요. 소름 돋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28년 지났으면 그렇게도 이 충분히 정도면 지능범 아닙니까? 수집계의 양대 산맥, 우표 수집인데요. 이 가로 세로 2, 3cm도 안 되는 이 작은 우표가요. 수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안 믿는다. 우표가 뭐 수백억이냐. 한번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있나? 말도 안 돼. 먼저 이거 왜일 것 같으세요? 아, 왜? 라이트 형제 기념 그래? 우표 아닙니까? 라이트 형제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오. 잠깐만. 아, 뒤집었어. 그렇죠. 에러. 비행기가 뒤집혀 있는 뒤집혔잖아.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1918년 5월 어떻게 저렇게 18일 우표하냐. 미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항공 우표인데요. 원래 우편용 비행기인 커티스 제니의 모습을 담으려고 했는데 제작 과정에서 실수로 그만 파랑색의 제니가 뒤집힌 채 인쇄가 된 적이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당시에 이 우표 값은 24센트였는데 지금은 이 우표가 한 장에 10억 원이 넘는 귀하신 몸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비싼 거 소개해드릴게요. 2014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8억 8천만 원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우표 소개해드립니다. 그게 뭐야? 그냥 뻘겋죠. 1856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가이아나에서 제작한 우표로요. 어느 날 가이아나 우체국장은 폭풍으로 인해서 본국인 영국에서 우표가 공급되지 않자 현지에서 소량으로 임시 우표 3종류를 발행해서 사용합니다. 임시야. 임시 우표지만 진홍색 종이에 검은 잉크로 범선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어라 라는 식민지 모토를 라틴어로 인쇄했고요. 거기에 위조 방지 차원에서 우체국 직원의 EDW라는 서명까지 넣어서 판매했는데요. 1878년 우표 수집가 필립 폰 페라리 그분이 사들였고 뉴 B 창업자의 고손자 존 E. 듀 E를 거쳐서 정말 내로라 하는 수집가들 손을 돌고 돌아서 빌딩 한 채 값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우체국 직원의 EDW라는 서명이 들어간 임시우표가 얼마나 발행이 됐는지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국 최고의 골드 플레이스. 현재 태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최고의 핫 플레이스. 저 한 기자가 요즘 태국에서 가장 떠오르는 최고의 여행지를 소개해드립니다. 태국 남부 뿌라쭈압 키리칸주 방사판 지구의 크롱텅 마을은요. 한적한 시골 마을로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내린 폭우로 태국 남부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요. 이 크롱텅 마을도 피해 지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홍수 때문에 이 마을의 금맥이 펑펑 터지고 만 겁니다. 크롱텅 마을에는 길이 5km 정도의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개울이 흐르는 곳은 과거에 금을 생산하던 곳으로 태국에서 가장 순도 높은 금을 채취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채굴로 몇 년 전부터는 전혀 금이 나지 않았는데요. 한 마을 주민이 홍수로 엉망이 된 개울을 걷다가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씻어보니 3,500바트, 약 11만 원어치의 황금이었던 겁니다. 이번 홍수로 개울의 폭이 2배로 늘어난 만큼 많은 흙이 씻겨 내려갔고 그 덕분에 개울에 깊이 가라앉아 있던 금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하던 일을 접고 바구니 하나만 든 채 개울에서 금을 채취하기 시작했고요. SNS에서 이 소식을 접한 이웃 마을 주민들이나 심지어는 관광객들까지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입이 꽤나 쏠쏠하다고 합니다. 금 채취로 마을 주민 한 명당 하루에 약 3,000에서 4,000바트, 9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태국이 2015년 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27,545바트, 약 89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정말 쏠쏠한 부업인 거죠. 그리고 이번 홍수는 30년 만에 최악의 폭우로 피해가 워낙 컸다는데요. 혹시 이 뜻밖의 금맥이 자연재해에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은 태국 국민들 또 그 지방 사람들을 위한 자그마한 위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땅속의 다이아몬드. 2010년 당시 이탈리아에서 열린 한 경매에서 이것은 1g에 약 18만 원, 900g에 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됐고요. 2007년에는 1.5kg에 33만 달러, 한화로 약 3억 7천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송로버섯 얘기입니다. 아하. 영어로 트러플이라고 하죠. 네.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죠. 향이 너무 좋죠. 생긴 건 석탄 덩어리 같아도요. 송로버섯은 철갑상어 알인 캐비어, 거위애가 아닌 푸아그라와 더불어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음식입니다. 재배 조건이 까다로운 데 비해서 생산량은 극히 적어서 초고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2016년 이 귀하디 귀한 이 송로버섯을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발견한 행운의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호주 멜버른시에 거주하는 농부 스튜어트 던바 씨인데요. 반려견 라니와 함께 자신의 과수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려견 라니가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땅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던바는 라니와 함께 같이 땅을 파봤습니다. 무려 45분 동안 파고 또 팠습니다. 근데 럴스 나무 뿌리 옆에서 흙이 잔뜩 묻은 송로버섯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크기가 무려 약 1.5kg. 참고로 던바에게는 송로버섯 감지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라고토 로마그롤로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던바 씨가 이렇게 정말 우연히 발견한 이 버섯의 가치는 당시 약 3,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2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크다. 하지만 던바는 이 송로버섯을 가문의 자랑으로 남겨두겠다며 팔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643억을 품은 암호. 미국의 암호 전문가 치고 일명 비례암호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약 200여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보물을 허락지 않았던 그 암호. 이 이야기의 시작은 18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여관에는 자신을 토마스 빌이라고 밝힌 한 남자가 떠나기 전 여관 주인에게 상자 하나를 맡깁니다.
하지만 내가 돌아오지 않거든 10년이 지난 후 상자를 열어보세요 라는 편지만 도착할 뿐 이후에 그의 모습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을 훌쩍 넘긴 1845년 여관주인은 토마스 빌이 돌아오지 않자 금고에 보관했던 상자를 개봉합니다. 상자 안에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3장의 암호함들 엄청난 양의 황금을 발견했고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라는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보물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관주인은 그 후 수십 년간 암호 해독을 시도했지만 끝내 풀리지 않았고요. 이 암호는 흘러 제임스 B. 워드라는 남자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임스 B. 워드는 치열한 사투 끝에 3장의 암호 중에 2번째를 푸는 데 성공합니다. 어허. 암호의 숫자는 독립선언서의 단어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문의 첫 번째 숫자인 115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독립선언서의 115번째 단어 인스티튜티드의 첫 번째 알파벳 I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독한 두 번째 암호의 내용은 무엇이냐? 금과 은 보석을 철제 용기에 담아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만 해도 현재 시세로 무려 약 643억 원어치의 어마어마한 양이 묻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보물의 위치를 표시해두었다는 첫 번째 암호는 해독 방법이 달랐습니다. 제임스 B. 워드는 끝내 남은 암호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장의 암호를 실은 소책자를 발행해 일명 빌의 암호가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유명 보물 사냥꾼 멜 피셔, 미국 국무부의 암호해독 전문가였던 허버트 야들리, 컴퓨터 암호해독의 1인자 윌리엄 프리드먼 등 수많은 암호 전문가와 보물 사냥꾼이 도전했지만요. 무려 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독 방법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미술계 파워 컬렉터의 과거. 지난 2015년 11월 뉴욕에서 열린 예술품 경매장에서 전 세계 미술 컬렉터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작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천재 화가 모딜리아니의 작품 누워있는 나부. 그런데 그 그림 내가 사겠어. 뭐 한 1억 7천만 달러면 될까요? 한 통의 전화로 경매 시작 단 9분 만에 당시의 세계 미술품 경매 사상 2번째로 높은 가격인 1억 7,0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970억 원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아우. 이 그림을 구매한 주인공은 중국에서 화학, 부동산, 금융 분야의 10개 지주회사인 S그룹의 류이첸 회장. 그런데 이 류이첸 회장의 과거가 아주 놀랍습니다. 1963년 중국 상하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4살이 되던 해에 중학교를 자퇴, 곧장 사회에 뛰어든 소년 류이첸은 노점상에서 가방을 팔다가 돈을 좀 모아서 택시기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27살이 되던 해인 1990년, 참고로 당시는 중국의 주식시장이 개설되던 해였는데요. 우연히 만난 한 동창을 통해 난생 처음 주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태운 그는 그동안 귀동냥으로 들은 정보와 촉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한 회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위안에 구입합니다. 저게 사실은 그 대단한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죠? 승객들 얘기를 듣고 저걸 샀다는 게 근데 촉이 있으신 분은 뭔가 감이 온 거죠. 불안하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 사람이 저걸 산 게 1990년 샹하이잖아요. 1990년은 중국이 아직 그렇게 잘 살기 발전하지 전이죠. 않아서 아마 택시를 탄 사람들이 기업들의 아주 고위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한 얘기가 핵심 정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택시 아무나 못 탈 때. 아무나 못할 때였으니까. 어. 그런데 1년 뒤에 이 주식이 뛰다 못해 아주 날았습니다. 어머. 무려 100배나 말이죠. 아휴. 주당 100위안이었는데 이게 주당 10,000위안까지 올라갑니다. 부자가 세상 많다는 중국에서도 상위 1% 부자가 된 류이첸 회장. 중국판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그의 추정 자산은 15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7천억 원을 보유한 억만장자라고 하는데요. 항상 자신이 나는 문화적 소양이 뛰어나지 않은 졸부다. 아이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진짜 겸손하시네. 그리고 류이첸 회장은 2012년 12월엔 샹하이의 미술관을 개관한 뒤에 이 귀한 작품들을 중국의 어린 세대들이 보고 자라 예술적 소양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억만장자가 된 노숙자. 개인 자산 약 3조 5천억 원으로 미국 F경제전문지에서 뽑은 세계 100대 부자의 이름을 올린 사업가가 있습니다. 현재 미용업계 최고 브랜드 창업자로 일컫는 존 폴 디조리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계적인 부호의 대반전 과거. 거리를 전전하던 노숙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사 정말 롤러코스터 그 자체인데요. 가난한 이민자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난 존 폴 디조리아는 결혼 후 가족 부양을 위해서 청소부, 주유소 직원, 방문 판매원 등 돈 되는 일이라면 아주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지겨웠던 아내는 아들을 두고 몇 달치 집세와 전 재산이었던 차를 갖고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그 길로 디조리아는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길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 어찌 보면 탈출구 없는 인생의 최하점을 찍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학벌 때문에 취업길이 탁탁 막히던 상황에서 한 지인의 소개로 헤어케어 제품 회사 레드비의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그가 그간 여러 직업군에서 쌓은 능력이 빛을 발해서 단기간에 스타 세일즈맨으로 떠올랐고요. 그러던 중 그곳에서 정말 운명적인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린 국제 미용 대회에서 헤어드레서 폴 미첼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미용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급격히 친해지게 됐죠. 그런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됐는데요. 해고의 이유가 황당합니다. 바로 사장보다 월급이 더 많아서였습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저 사장 바본데요? 직원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일해주면 완전 땡큐 그럼. 빌리 맞춘데 저거 왜 해고를 하지? 자, 그런데 이때 디조리아는 급 친분을 쌓은 헤어드레서 폴 미첼과 함께 자신의 전 재산으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당시 시중에 나와 있던 헤어 제품은 기본 샴푸와 또 영양을 주는 컨디셔너 2가지였는데 두 사람은 긴 연구 끝에 최고의 품질을 가진 일명 하나로 샴푸를 탄생시킨 것이죠. 단 2년 만에 미국 최대 헤어 케어 제품 회사인 존 B 미첼 시스템을 설립. 그리고 38년이 지난 현재는 헤어 관련 제품만 100가지 이상을 출시, 무려 9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그룹으로 우뚝 섰다고 합니다. 하룻밤에 백만장자가 된 호텔 벨보이. 2010년 5월 미국을 뜨겁게 달군 한 뉴스 보도. 히말라야 오두막에서 자란 네팔 남성의 인생 역전. 하루아침에 미국 뉴욕의 중심부 맨하탄의 아파트 2채를 갖게 됐습니다. 맨하탄 아파트 2채요? 자, 하룻밤에 백만장자가 된 이 주인공, 네팔 한 시골 마을 출신의 인드라 타망인데요. 다 허물어진 집에서 글도 겨우 깨우친 그는 20대 초반이 되자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 수도 카트만두로 떠났고요. 한 호텔의 벨보이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호텔에 묵은 한 투숙객, 미국 출신의 60대 사진작가 찰스 헨리 포드. 그와의 만남으로 인드라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늘 성실한 모습의 벨보이 인드라가 찰스의 눈에 띈 건데요. 그러다 1973년 찰스에게 고용된 인드라는 처음엔 카트만두에 위치한 찰스의 자택에서 잔심부름을 도맡았는데 비록 소소한 업무지만 근면 성실의 아이콘 인드라는 매사에 늘 최선을 다했고요. 그의 성실함에 감동한 찰스는 인드라에게 이 카메라 사용법을 가르쳐 자신의 촬영 조수로 삼게 됩니다. 은인이다 은인이야 세상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돌며 함께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요. 그러면서 앤디 워홀, 존 레논, 펑크록의 대모인 패티 스미스 등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파티에도 참석해 사진 촬영을 하기까지 정말 인드라 인생의 황금기였던 시절이죠. 대박이다. 그러다가 70년대 중반 찰스와 인드라는 뉴욕에 정착하게 됐고요. 이때 찰스의 여동생이자 40년대 할리우드 스타 루즈 포드 소유의 한 아파트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인드라와 찰스, 루즈 남매는 단순한 고용관계를 뛰어넘어 수십 년간 가족처럼 지내게 됐죠. 그렇게 어느덧 50대가 된 인드라와 90대가 된 두 남매. 그러던 어느 날 찰스의 여동생 루즈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됐고 가족 그 이상이었던 인드라는 노환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어가는 루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02년 98세를 일기로 찰스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뿐인 가족을 잃었어 인드라. 너는 이제 나의 친동생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녀도 점점 병원이 더 깊어져 201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녀가 죽은 뒤에 공개된 유언장은 세상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의 전 재산은 인드라 타망에게 상속합니다. 루즈는 10여 년간 전혀 교류가 없던 딸 대신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 2채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인드라에게 상속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된 인드라.
찰스와 루즈는 제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상속받은 재산보다 두 사람의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캐나다 전 총리의 인생 역전. 장 크레티엥. 3번 연속 캐나다 총리 자리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며 가장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위대한 정치인이 되기까지 정말 순탄치 않은 인생사였습니다. 장 크레티엥은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인이었고요. 장애 후유증으로 왼쪽 안면 근육이 마비돼 발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온갖 비아냥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했고요. 어머니는 입에 종일 자갈을 물려가며 교정교육까지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오, 몰랐네요. 그런데요, 장 크레티엥이 진로를 고민하던 때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를 따라 크고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정치라는 세계에 눈을 뜬 거죠. 그리고 아들아, 비록 네가 장애를 가졌지만 너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다. 아버지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은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그리고 1963년 캐나다 퀘벡 연방선거구의 하원 의원으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퀘벡주 출신이었던 그는 정계에 처음 진출했을 당시에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로도 비웃음을 많이 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를 빠르게 이해해서 역대 총리들에게 신임을 톡톡히 받게 됐고요. 그 뒤 각 부처의 장관을 맡으며 나란 일에 힘썼죠. 그리고 1993년에는 비로소 당원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 자유당 대표로 총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그를 가로막는 핸디캡. 진보 보수당이 내걸었던 광고입니다. 이것이 총리의 얼굴인가? 라는 카피와 함께 인신공격을 한 겁니다. 정책이나 그럼. 철학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저건 좀 치사한 거죠. 오히려 자기 표 깎아먹는 거 아니에요? 저런 광고를 했다는 거 자체가. 하지만 이 긍정맨 크레티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It's true that I speak on one side of my mouth. I'm not a Tory. I don't speak on both sides of my mouth.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일갈. 네, 참 품이 있네요. 품이 있습니다. 네. 그의 뜨거운 진심과 공약은 당의 압승을 이끌어내고 결국 총리에 당선, 그리고 총리로 당선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전 정권에서 물려받은 국가 채무를 해결하는 것. 긴축 재정으로 정부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그리고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을 수용하며 수출 호재를 터뜨렸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말에는 연간 8조 7천억 원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며 캐나다 경제를 안정화시켰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언론과 국민은 그를 두고 캐나다를 세계 최고의 국가로 이끈 남자라고 칭송한 거죠.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인도 콜카타 외곽의 한 빈민가. 이곳에 사는 바비 할더는 보수적인 아버지의 강요로 12살의 학교를 그만두고 곧장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듬해 엄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 바비 할더의 결혼 생활은 매일매일이 악몽 같았습니다.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이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인데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뉴델리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무작정 도망갈 정도면 도망가. 뭐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었는지.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뉴델리에 도착한 바비가 호구지책으로 택한 것이 바로 가정부. 그러나 이마저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처음 일을 하러 간 집에선 쉴 새 없이 그녀를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오늘 손님 50분 정도 오실 거야. 혼자 다 할 수 있지? 정말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던 바비는 참다 다른 집 가정부로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녀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은퇴한 인류학 교수 프라보드 쿠마르. 어느 날 프라보드는 바비가 책장에 먼지를 털던 중에 책을 읽는 모습을 발견. 그리고 그는 바비에게 책을 선물해줬고요. 와. 그녀가 책을 좋아하자 바비, 너의 이야기를 글로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라며 노트와 펜을 선물합니다. 대박. 그런데 한 달 뒤 바비가 내민 노트 한 권. 그 안에는 자신을 버린 엄마, 계모의 구박, 바비 자신의 고난 그 자체였던 인생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남편이라는 주인을 떠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내 아이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살기를 바랐다. 자기 혼자면 죽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그런 거예요.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읽고 뜨거운 울림을 느낀 프라보드. 바비, 이건 책으로 내야 해. 곧바로 프라보드는 가정부 바비를 책상 앞에 앉힌 후 함께 글을 퇴고한 뒤에 완성된 원고를 출판사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2002년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바비의 자전적 소설 A Life Less Ordinary. 책은 출판되자마자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이것은 가장 용기 있는 이야기다 라는 찬사를 받으며 지금까지 총 21개 나라 말로 번역 출간됐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180도 인생이 바뀐 그녀에게 가장 달라진 점 한 가지가 뭐냐고 물었는데요. 바비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 엄마는 작가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